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기본적으로 100%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전부 다 기후라든가 토양이 좋은 곳에 위치라고 있으니까 네. 선진국이 됐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또 미국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네. 유럽 대륙 전체에 여러 나라가 모여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본은 이 곡물 수출국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만약에 곡물이 좀 덜 생산된다 하더라도 전혀 큰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섬나라 같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둘 다 또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 오려면 배를 통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지나와야 되고. 그러네요. 네. 그 선진국 중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다가 식량 자급률도 일본이나 우리나라 둘 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식량 문제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네. 일본은 어느 정도인데요, 자금? 일본도 이제 곡물 자급률은 한 27%쯤 되고 그래도 우리보단 낫네요. 우리보다 조금 낮고 칼로리 자급률을 얘기할 때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0%쯤 됩니다. 칼로리 자급률은 아까 뭐 우리나라 고기라든가 과일, 채소 이런 이걸 거 다 다 섞어서 합쳤을 때. 합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급률은 그런데 어느 정도 소비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4대 곡물을 얘기할 때 네. 대체로 1년에 한 2,100만에서 2,200만 톤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모르시겠지만 감이 안 와요, 잘. 대충 한 30명 정도가 1년에 1톤 정도를 사용한다.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식구가 1톤 정도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식량을? 근데 이제 실제로 고기를 많이 드시면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식량이란 그 곡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 고기들 그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아, 네. 이런 것도 쓰고 실제로 또 많은 곡물들이 식품 원료로 쓰이거든요. 네. 이게 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사용되고요. 4대 곡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이 옥수수 같은 경우 한 1,100만 톤에서 1,200만 톤쯤 되고요. 네네. 밀 같은 경우는 이게 연도마다 좀 차이가 많은데 350만에서 450만 톤 정도 됩니다. 수입이요? 수입하는 양. 네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년에 600m 생산하는 앞에 양이 시속 360, 30km 70만 신호 톤 과속 정도 단속 되거든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밀 수입량이 우리나라 생산량하고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하죠. 네. 수입하는 밀이 이제 다 사람이 먹는 건 아니고 네. 한 100만 톤 정도가 또 사료로 사용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먹는 밀은 좀 쌀보다는 작습니다만은 네. 그러고 있고 콩이 이제 1년에 한 120만 톤. 300m 앞에 시속 네.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쌀을 4대 곡물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식량 자급률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네, 무슨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다 어디다 쓰는 건가 아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로 밀가루, 과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면이라든가 네. 빵이라든가 제과할 때 네. 근데 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자주 보는 품목 중에 하나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디 쓰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옥수수 네. 사실 옥수수 여름에 한번 쪄먹고 네네. 뭐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옥수수 대부분이 이제 사료로 사용되고 네. 일부가 이제 그 우리나라 식품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옥수수가 이걸 분해를 하면 당이 되거든요. 네. 전분당이라고 하죠. 올리고당 그러는 거. 이게 대부분 다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그 외에 또 뭐 무슨 단백질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할 때 네네. 이게 발효를 시켜서 할 때 또 옥수수 전분이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옥수수는 사료라든가 이제 식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어디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곡물이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콩이 중요한데 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콩 같은 경우는 우리 식용유를 많이 쓰잖아요. 네. 옥수수도 이제 기름을 많이 쓰죠. 옥수수유를 많이 쓰죠. 네네. 콩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보면 한 20% 정도가 기름이거든요. 식용유. 네. 식용유가 되고 남잖아요. 나머지 80%가 남으면은 압착하고 남으면 네. 그중 남은 거의 절반 정도가 다 단백질입니다. 네. 단백질이니까 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부를 만들 때도 쓰지만은 이걸 같은 대체로 사료를 만들 때 사료를 쓰거든요. 네. 닭이나 돼지를 키울 때 이제 이 대두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냥 단백질이 들어가야 동물이 좀 빨리 크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작물이죠. 그렇군요. 아까 옥수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축산 그 사료로 많이 쓰이죠. 아, 사료를 많이 쓰입니다. 네, 복숭아는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이제 사료에 어. 원료를 많이 쓰이고요. 식량하면 그냥 우리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는데도 제가 너무 단편적이었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곳에 쓰이는 만큼 네. 부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라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곡물 가격이 뭐 한 30% 40%좀 오른다는 뉴스는 자주 보잖아요. 네네. 그래 되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국내 도입가 같은 거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가 대충 한 예를 들어서 10% 정도 오른다 치면은 네. 우리나라 식품 물가에서는 한 0.5%에서 1% 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뭐가 10% 오르면? 예를 들어 곡물가가 10%. 물가가 10% 오르면 네. 6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제 곡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방 이제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오르진 않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식품 물가에 잠시 영향을 후 주죠. 오른쪽 네. 그러니까 이건 도로입니다. 원료 가격에서 그 정도 오른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식당이라든가 이제 소비재 상품을 만들고 해서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물가에 연쇄적으로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500m 주게 앞 됩니다. 도시 방향 네, 우회전입니다. 어, 이어서 다른 나라 식량 280m 자본율을 조금 더 마장 살펴볼게요. 아까 지하차도 일본은 진입입니다. 한 27% 된다고 하셨고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금률 100% 넘는다고 하셨고 캐나다 이런 경우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 캐나다는 이제 땅도 넓고 네. 인구는 작으니까 네. 이게 자금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0% 넘어가고 아.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네. 모든 나라들이 네. 실제로 그만큼 생산을 안 하죠. 농업 생산을 하면은 환경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어떤 나라든지 간에 농업 생산을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땅을 하죠. 개간을 하면서 그렇죠. 땅을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네. 이제 토양을 이제 갈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유기물 분해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농약이나 비료도 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야생 동물이 살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줄어들잖아요. 네.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래서 무작정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한 해는 농사가 바짝 이렇게 많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밸런스가 좀 깨져가지고 네.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라마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데 캐나다는 한 거의- 190%좀 되고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네. 휴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휴경지를 두면서 한 120%, 13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네. 있고요.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60%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산되는 300m 국가에서는 앞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전 세계로 이어서 수출하고 있죠. 270m 마장 그렇군요. 지하차도 이 진입입니다. 저기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쌀 같은 경우는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쌀은 이제 대부분 다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징이 네. 이 곡물마다 특징이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하잖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 가장 많이 도시 방향 수출되는 우회전입니다. 상품이고 이어서 쌀 같은 경우는 어떤 280m 특징이 앞 있냐면은 마장 지하차도 쌀은 이제 진입입니다. 대체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네. 인도, 태국,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예를 들면 한 8% 정도 굉장히 일부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태국 주로 인도 같은 나라 정도가 쌀을 수출을 하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같은 나라 조금 하고요. 근데 약간 좀 가격이 그러니까 약간 흉년이 들면 이제 수출 금지 같은 것도 내리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콩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에서 대체로 많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에. 근데 이 콩의 거의 60% 정도는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게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어디 국제 정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량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m 앞 그 마장 캐나다라든가 지하차도 미국이라든가 진입입니다. 이어서 하여튼 190m 중국은 어떻습니까? 앞 좌회전입니다. 중국은 식량 자금률 공식적으로는 그 국가 목표는 95%를 목표라고 있거든요. 중국이 근데 잠시 14억 후 인구가 되다 마장 보니까 지하차도 이 나라는 진입입니다. 약간만 이어서 이렇게 부족하다 190m 치더라도 이게 앞 좌회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중국은 정부 목표는 95%인데 공식적으로는 90%, 잠시 후 91% 정도라고 하고 좌회전입니다. 있는데 이어서 실질적으로는 220m 왼쪽 도로입니다.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옥수수, 콩의 대부분은 대두라고 하죠. 이게 중국으로 다 거의 60%가 수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밀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엄청난 양을 잠시 수입하죠. 후 중국에서. 왼쪽 네. 도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어서 일본 같은 170m 경우가 앞 예를 들면 성동 수입이 지하차도 많이 하는데 진입입니다. 수출은 거의 없는 나라에 네.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식량 위기라는 게 별로 안 와닿는데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잠시 사실 후 성동 그 선진국 지하차도 중에는 우리나라와 진입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아, 그렇군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있는 OECD 국가든 지금 말씀 선진 국가든 그런 나라에서는 어쨌든 식량 위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기가 와도 수출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많고 하니까 뭐 바꿔서 뭐 다른 걸 또 수입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력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만약에 식량 위기를 얘기를 할 때는 네.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에 대체로 식량 위기가 난다면 아프리카 쪽에서 날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슨 600m 문제가 앞에 시속 생기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50km 신호 사람들이 과속 모로코를 단속 건너가지고 구간입니다. 스페인 쪽이나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올 거잖아요. 네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네네. 유럽의 식량 위기를 500m 하면 앞 아프리카 고가차도 문제, 대체로 이 진입입니다. 사람들 아프리카 문제고 네.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유럽 사람들의 식량 위기는 그거고 네.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자급률이 160%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식량 위기라 그러면 글로벌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 식량 위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네. 근데 같은 선진국이라도 식량 위기라고 얘기할 때 어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왔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땠었던 거죠?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금융 위기하고 같이 와서 그런가요? 사실 이제 식량 위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융위기하고 같이 오거든요. 네. 대개 에너지 위기, 금융 위기, 경제 위기죠. 예. 이거 오면 대체 식량 위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2005년, 6년에 유럽에 대가뭄이 들었어요. 300m 앞 유럽에서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프랑스까지 독일이 300m 앞에 갑자기 시속 러시아 쪽까지 가뭄이 50km 들어버리니까 신호 과속 밀 단속 생산량이 확 구간입니다. 줄어들어버렸죠. 밀생이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경제 위기까지 겹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식량가격이 폭등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에너지 위기가 잠시 후 발생하니까 고가차도 농산물 진입입니다. 가격이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났던 문제예요. 근데 경제 위기는 금방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2011년 정도에 그런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러시아가 또 대가뭄이 한번 600m 앞에 그랬었나요? 시속 네.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년에 3,500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쪽에서 가뭄이 들어가 수출할 게 별로 없어서 버리니까 유럽도 이제 많이 재고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랍 국가에도 영향을 줘버렸죠. 네. 중동 국가에서. 네. 중동 국가의 특징은 300m 뭐냐면 앞에 이 시속 중동 국가의 나라들은 되게 50km 다 신호 과속 인구는 단속 구간입니다. 50년 뒤에 거의 5배가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인구가 2천만 명이다가 지금은 1억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의 농경지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밀이라든가 이런 걸 대부분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밀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만약에 근데 그 밀이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가서 그러잖아요. 네. 이런 나라에서 갑자기 수입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리고 또 네. 근데 경제 위기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난 게 뭐 제스민 혁명, 아랍의 봄 이런 얘기들이 있죠. 기억납니다. 네. 그 때문에 수많은 그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영향이 받았고 네. 그 영향은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랍을 여행을 갔었잖아요. 네. 요즘은 아랍 여행 가는 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위험해서. 네, 그렇죠. 네. 이미 그 한 번 이렇게 식량 위기라든가 한번 거쳐가고 나면은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 폭동도 있었고 정말 네. 민심이 흉흉해졌던